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철학이야기 윌 둘렌트. 위대한 철학자의 생애와 사상을 알아보는 시간,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학자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 여기서 윤대순에 따라 자연학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사실은 형이상학을 다루는 것으로 물질, 운동, 공간, 시간, 무한 원인, 그 밖의 궁극적 개념의 난해한 분석이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생생한 구절은 데모크리토스의 공간을 공격한 구절이다. 진공 속에서는 모든 물체가 등속도로 낙하할 것이므로 자연에는 공간이나 진공이 있을 수 없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이러한 일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가정되고 있는 공간은 그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매우 드문 유머의 한 예인 동시에 그의 증명되지 않는 가정에서 열중한 선처를 헐뜯는 그의 경향을 보여준다. 저서의 서문에 당면한 주제에 대한 선인의 공격을 개괄하고 이러한 공언을 가혹하게 논박하는 것은 우리 철학자의 습관이었다. 베이컨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오토만처럼 모든 동포를 생례하지 않는 한 안전하게 통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학문의 진보에서 말한다. 그러나 이 형제 살해광 때문에 우리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사상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은 이유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문학은 선배들에 비해 약간 앞서 있을 뿐이다. 그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피타고라스의 견해를 부정하고 이 명예를 지구에 부여하려고 한다. 그러나 기상학에 대한 소논문은 뛰어난 관찰로 가득 차 있고 그 사변도 밝은 불꽃을 튀기고 있다. 우주는 손난한다고 우리 철학자는 말한다. 태양은 영원히 바닷물을 증발시키고 강과 샘을 건조시켜 마침내는 가없는 대해를 앙상한 바위 덩어리로 바꿔놓는다. 한편 상승한 습기는 구름이 되었다가 비로 내려서 다시 강과 바다를 이룬다. 어디서나 지각되지는 않으나 사실상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작품으로 수천만 년 동안의 대정물의 소산이다. 여기서는 바다가 육지를 침식시키고 거기서는 육지가 조금씩 바다로 뻗쳐나가고 있다. 새로운 대륙, 새로운 대해가 생기고 낡은 대해, 낡은 대륙은 사라진다. 세계의 표면은 성장과 쇠퇴의 거대한 고동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때로는 이러한 대변화가 갑자기 일어나 문명을, 심지어는 생활의 지리적, 물리적 기반도 파괴한다. 대재난으로 지구는 주기적으로 파괴되고 인간은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시시포스처럼 문명은 정상에 접근했다가 야만 상태로 추락하고 원점에서 다시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기되는 문명에 있어서의 동일한 발명과 발견의 거의 영원한 순환, 점진적인 경제적, 문화적 축적의 동일한 암흑기, 학문과 과학과 예술의 동일한 부활이 되풀이된다. 확실히 인기 있는 신화는 앞선 문명에서 살아남은 막연한 전설이다. 따라서 인간은 아직도 인간을 지탱해 주는 지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음울한 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생물학의 창시.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이감을 갖고 자신이 세운 대동물원을 거닐다가 무한히 다양한 생명은 연속적인 계열로 배열될 수 있고 한 계열과 다른 계열의 적합점은 거의 분간하기 어렵다는 확신을 얻었다. 구조, 생태, 생식, 성장, 감각, 감정 등 모든 점에서의 최저의 유기체로부터 최고의 유기체에 이르기까지 미세한 점진적 이행이 있다. 광물학에서 최저 단계
자연에서는 생물과 무생물은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자연은 무생물로부터 생물계의 이행을 매우 점진적으로 실현시켰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경계선은 애매하고 의심스럽다. 어쩌면 무기물에도 어느 정도 생명이 있을지 모른다. 또한 식물 또는 동물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는 정도 허다하다. 이러한 저급의 유기체는 때로는 적절한 속과 종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비슷하다. 따라서 생물계의 모든 질서에 있어서 단기적 차이의 연속은 기능과 형태의 다양성과 마찬가지로 현저하다. 그리고 그 구조는 엄청나게 다양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 곧 생명은 착실하게 복잡하고 강력한 것으로 성장하고 영혼론 지능은 구조가 복잡해지고 운동하기 쉽게 됨에 따라 발달하고 동물 부분론 기능은 점점 특수화되고 생리적 통제는 끊임없이 집중되어 왔다. 동물 부분론에서 생명은 천천히 스스로 신경계통과 두뇌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정신은 환경을 지배하는 방향으로 단호한 발전을 보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러한 모든 단계적 차이와 유사성에 착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런 모든 기관과 유기체는 적자 생존의 결과라고 엠페도클레스의 이론과 인간의 지성은 손을 보행이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 데 쓰게 됨으로써 생겼다고 하는 아낙사고라스의 이론을 배척한다. 반대로 인간은 지능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한다. 동물 부분론에서 사실상 아리스토텔레스는 마른 오리를 범하고 있으나 이것은 생물학의 창시에게는 불가피한 일이라. 예를 들면 그는 생식작용에 있어서 남성적 요소는 단지 자극과 촉진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정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오늘날 우리가 단성 생식의 실험을 통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난자를 수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유전지를 태아에게 전해서 자손을 건정한 변종 곧 부모 양계의 새로운 혼합종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인체 해부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특히 생리학상의 오류가 많다. 그는 근육의 존재조차도 몰랐다. 그는 동맥과 정맥도 구별하지 못했고 두뇌를 피를 냉각시키는 기관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남자의 두개골에는 여자보다도 봉합선이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용서할 만하다. 또한 인간은 양쪽에 각기 8개의 늑골이 있다고 믿었는데 이것도 용서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보다 이빨이 적다고 믿은 것은 믿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생물학의 거대한 전체적 진보라는 면에서 그리스인으로서는 전우를 막론하고 그에게 필적할 자가 없다. 그는 새와 파충류는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 원숭이는 네발 짐승과 인류의 중간 형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대담하게도 인간은 태생 네발 짐승,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포유류 일종이라고 선언한 적이 있다. 박물학에서. 또한 그는 가난한 아이의 영혼은 동물의 영혼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때로는 음식물이 생활 양식을 결정한다는 탁월한 관측을 했다. 동물에는 때를 지어 사는 것도 있고 고립해서 사는 것도 있다. 동물은 원하는 먹이를 얻기에 가장 알맞은 방식을 선택한다. 그는 속에 공통되는 성질은 그 종의 특유한 성질, 이빨의 형태 등이나 개체의 특유한 성질, 눈의 최종적 색깔 등에 앞서서 발달하는 유기체에 나타나는 폼베르의 유명한 법칙을 예상하고 있고 또한 2000년 전에 이미 개성화하는 발생 양식에 역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종이나 개체가 고도로 발달하고 특수화하면 그럴수록 산화 수는 줄어든다는 스펜서의 법칙을 예상하고 있다. 동물의 발생에서 그런 유형의 환원, 뛰어난 변종, 예컨대 천재, 배우 관계에 의해 힘이 해지다가 대를 거듭함에 따라 소멸해버리는 경향에
주목하고 또 설명한다. 그의 동물학적 관찰 중에는 한때 후세의 생물학자들에 의해 부정되었으나 근대의 연구에 의해 확인된 것이 허다하다. 예컨대 고기가 보금자리를 만든다거나 상어가 태반을 과시하는 것 등이다. 끝으로 그는 태생학이라는 과학을 창시한다. 그는 사물의 성장을 처음부터 관찰하는 사람은 사물을 가장 잘 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최고의 의사인 히포크라테스는 부화의 여러 단계에서 달걀을 깨뜨려 봄으로써 실험적 방법의 훌륭한 예를 보여주고 이 연구의 결과를 유아의 기원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이용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본받아 오늘날도 태생학자들이 경탄에 맞이하는 병아리의 성장을 기술하는 실험을 했다. 동물 부분론. 그는 유전학 분야에서도 몇 가지 신기한 실험을 한 듯하다. 그는 아버지의 오른쪽 고환을 졸라맸으나 자녀의 성은 각기 달랐다는 신뢰를 제시하면서 자녀의 성은 어느 쪽 고환에서 정액이 나오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이론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매우 근대적인 유전 문제를 제기한다. 앨리스의 어떤 여자가 흑인과 결혼했으나 자녀는 모두 백인이었다. 그런데 다음에는 흑인이 태어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흑색은 중간 세대의 어디에 숨어 있었는가라고 묻는다. 이 중요하고 청명한 의문은 그레고리 멘델의 획기적인 실험의 바로 앞 단계가 아닌가. 무엇인가라고 물을 줄 알면 이미 반을 알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생물학의 업적을 훼손시키는 많은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의 업적은 한 개인이 생물학을 위해 세운 기념비 중 최고의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는 우리가 아는 한 단편적인 관찰 이외에는 생물학다운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업적을 이룬 데에만 일생이 걸렸을 것이고 또한 불후의 명성을 남겨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이것은 겨우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이야기, 형이상학과 신의 본성. 그의 형이상학은 생물학으로부터 성장했다. 세계의 모든 것은 내부의 충동에 따라 지금보다도 더 큰 것이 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모든 것은 진료 또는 원료였던 어떤 것으로부터 성장한 형상 또는 실제이다. 그리고 이 형상은 동시에 보다 높은 형상을 성장시킬 진료이다. 예를 들면 어른이 형상이라면 어린아이가 그 진료이고 어린아이가 형상이라면 태아가 그 진료이고 태아가 형상이라면 난자가 그 진료이다. 이와 같이 소급해가면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형상이 전혀 없는 진료라는 개념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 형상 없는 진료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사물은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는 진료는 형상의 가능성이고 형상은 진료의 현실 때 완성된 실제이다. 진료는 방해하고 형상은 건설한다. 형상은 단순한 형태에 그치지 않고 형성하는 힘, 곧 단순한 재료를 특수한 모양과 목적에 맞도록 형성하는 내적 필연성이며 충동이다. 형상은 진료의 잠재적 능력이 실현으로 만물에 깃들여 있는 활동의 힘, 존재의 힘, 생성의 힘의 총화이다. 자연은 형상에 의한 진료의 정복이고 삶의 항구적 진보와 승리를 의미한다. 세계 안의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특별한 실현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어떤 사건을 결정하는 여러 원인 중에서 목적을 결정하는 목적인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하다. 자연의 가오나 도로는 목적이 형성력에 정하는 진료의 타성 때문에 생긴다. 인생의 파노라마에 흠을 내는 유산이나 기형아도 이 때문에 생긴다. 발달은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다. 우연이라면 우리는 어떻게든 기관의 보편적 출현과 유전을 설명할 수 있는가? 만물은 그 본성과 구조과 에텔레케이아 완성태에
의해 내면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인도되고 있다. 달걀은 오리가 아니라 병아리가 되도록, 도토리가 버드나무가 아니라 참나무가 되도록 내면적으로 계획 또는 결정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이것은 지구상의 구조와 사건을 결정하는 외적 섭리의 존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면 오히려 계획은 내면적으로 사물의 유형과 기능으로부터 생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신의 섭리는 자연적 원인의 작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첼러, 아리스토텔레스와 초기 소요학파. 그러나 신은 존재한다. 비록 미숙한 정신의 애교에 있는 신인 동형론에 의해 상상된 단순하고 인간적인 신은 아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래된 운동에 대한 수수께끼로부터 이 문제에 접근한다.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그는 묻는다. 그는 진료의 시작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운동의 시작이 없을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진료는 미래의 형상의 무한한 가능성이므로 영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광활한 우주를 마침내 무수한 형태로 가득 채워 놓을 운동과 형성의 광대한 과정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에는 반드시 근원이 있다고 말한다. 이 문제를 한 걸음 한 걸음 무한히 더듬어 올라가다가 음울하고 무한한 소급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형적, 불가분적, 비공간적이면서 성별도 감정도 변화도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존재인 부동의 원동자를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신은 세계를 창조하지 않고 움직인다. 신은 기계적인 힘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활동의 포괄적 동인으로서 세계를 움직인다.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움직이듯이 신은 세계를 움직인다. 형이상학에서 신은 자연의 궁극적인 원인, 사물의 원동력과 목적, 세계의 형상, 세계의 생명원리, 세계의 생동하는 과정과 힘의 총화, 세계의 성장의 내재적 목표 전체를 현실화하는 엔텔레케의 아이다. 신은 이러한 에네르게이아 현실태이며 형이상학, 스콜라 철학이 말하는 능동성 자체이고 아마도 현대 물리학과 철학이 말하는 신비한 힘일 것이다. 이 신은 인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력이다. 그런데 그는 이것도 그가 흔히 일으키는 모순 중의 하나이며 신은 자기 의식적인 영이라고 묘사한다. 이것은 오히려 불가사의한 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신에게는 욕망도 의지도 목적도 없다. 신은 순수한 활동력이므로 결코 행동하지 않는다. 신은 절대로 완전하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신이 하는 유일한 일은 사물의 본질을 관조하는 것이지만 신 자체가 모든 사물의 본질이고 모든 형상의 형상이기 때문에 신이 하는 유일한 일은 자기 자신을 관조하는 것이다. 형이상학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엾은 신이여 이 신은 위의 왕인 것이다. 왕은 통치하지만 지배하지는 못한다. 영국인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좋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바로 영국 왕의 복사판이기 때문이다. 혹은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복사판이다. 우리 철학자는 너무나 관조를 좋아해서 관조를 위해 신성의 개념을 희생시킨 것이다. 그의 신은 조용한 아리스토텔레스형의 신으로 낭만적인 면은 전혀 없고 속세의 투쟁과 긴장을 떠나 상아탑에 응거하고 있다. 플라톤의 철인왕, 엄격하지만은 피와 살이 있는 실제인 여호와, 온화하고 자유로운 아버지 같은 기독교의 신과는 전혀 다르다. 여섯 번째 이야기, 심리학과 예술의 본성. 아리스토텔레스의 심리학도 역시 애매하고 정연하지 못한 것이 흠이다. 물론 습관의 힘을 강조하고 처음으로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불렀다든가 연성의 법칙이 비록 더 이상 발전되지는 않았더라도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든가 하는 매우 흥미있는 것도 많다. 그러나 철학적 심리학의 두 가지 어려운 문제, 자유, 의지와 영혼 불멸
애매하고 모호하게 남아있다. 때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결정론자처럼 우리는 본래의 자기와 다른 자가 되려는 직접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결정론절에 반대하고 환경이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므로 환경의 선택에 의해 장래의 자신의 성격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법, 책, 직업, 오락 등을 선택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성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롭다. 윤리학에서. 그러나 그는 이런 형성적 선택 자체가 선행된 선택에 의해 결정되고 또 선행된 성격은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전과 어릴 적의 환경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자들의 상투적인 대답을 예상하지 못한다. 우리가 칭찬이나 비난을 끊임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도 도덕적 책임과 자유의지를 전제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강조하지만 그는 결정론자들이 동일한 전제로부터 정반대의 결론, 곧 다음 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의 일부로서 칭찬도 하고 비난도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은 흥미있는 정의로부터 시작된다. 영혼은 유기체의 당연한 생명 원리 곧 유기체의 힘과 작용의 총화이다. 생물의 경우 영혼은 단지 영양과 번식의 힘이고 동물의 경우 그 밖의 감각과 운동의 힘이고 인간의 경우 그 밖의 추리와 사고의 힘이다. 영혼론에서 영혼은 육체의 힘과 총화이므로 육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영혼과 육체는 관념적으로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유기적 전체이다. 영혼은 다이달로스가 비누스 상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 안에 집어넣은 수은처럼 신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특수한 영혼은 오직 그 자신의 신체 속에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영혼은 데모크리토스가 주장한 것처럼 물질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죽는 것도 아니다. 인간 영혼의 정신적 힘의 일부는 수동적이고 이 부분은 기억과 결합되어 있어서 기억을 보존하고 있는 육체와 함께 죽는다. 그러나 능동적 이성, 곧 순수한 사고력은 기억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쇠퇴를 모른다. 능동적 이성은 인간의 개인적 요소와는 달라서 보편적인 것이다. 사후에 남는 것과 인격과 그 무상한 감정과 욕망이 아니라 가장 추상적인 비인격적 형식인 정신이다. 영혼론. 요컨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에 불멸을 부여하기 위해 영혼을 파괴한다. 불멸의 영혼은 마치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의 활동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 순수한 능동성인 것처럼 현실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사고이다. 이 신학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내버려 두자.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에서 다른 사람의 주장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면서 동시에 받아들인 것은 반마케도니아파의 독배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술책이 아니었을까 의심하고 있다. 심리학의 보다 안전한 영역에서는 그는 훨씬 독창적이고 적절한 표현을 하고 있으며 거의 혼자 힘으로 미학, 곧 아름다움과 예술의 이론을 창조하고 있다. 예술적 창조는 형성적 충동과 정서적 표현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생긴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예술의 형식은 본질적으로 현실의 모방이고 자연의 거울을 비추는 것이다. 시약. 분명히 하등 동물에서는 볼 수 없는 이르거니와 인간은 모방에서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예술의 목적은 사물의 외적 현상이 아니라 내적 의미를 표현하는 데 있다. 사물의 진상은 내적 의미에 있는 것이지 외부적 수법이나 세밀함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트로이아의 여자들의 현실적인 눈물이 아니라 오디푸스 왕의 엄격한 고전적 자제 속에 더 많은 인간적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 가장 고상한 예술은 감정만이 아니라 지성에도 호소한다. 심포니가 화성과 반복 진행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구성과 전개에 의해서 호소하듯이. 그리고 이러한 지적 쾌락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한의의 최고 형식이다. 그러므로 예술작품은 형식을, 특히 통일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통일성은 구성의 핵심이고
형식이 초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희곡은 줄거리에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곁줄거리가 있거나 벗어난 에피소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예술의 작용은 무엇보다도 카타르시스 곧 정화에 있다. 사회적 억압 밑에서 축적되어 자칫하면 비사회적 파괴적 행동으로 폭발하기 쉬운 감정은 그걸 보는 동안에 느끼는 흥분이 무해한 형식에 의해 발산되고 씻겨 내려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극은 연민과 공포를 통해 이러한 감정을 적절히 정화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시약.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몇 가지 특징, 예컨대 원칙과 인격의 갈등을 간과하고 있으나 그의 카타르시스설은 거의 신비에 가까운 예술의 힘을 이해하는 데 무한히 많은 시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떠한 사색의 분야이든 손을 대기만 하면은 뛰어난 업적을 남기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빛나는 예의 하나이다. 일곱 번째 이야기는 윤리학의 행복과 본성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학문이 발전하고 청년들이 학식과 인격을 닦고자 그의 주위에 운집함에 따라 과학 분야보다는 훨씬 광범하고 애매한 행위와 성격의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는 자연세계의 여러가지 문제를 넘어서서 최선의 삶은 무엇인가? 삶의 최고선은 무엇인가? 덕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중의 문제를 훨씬 명료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그는 윤리학에서는 소박한 현실주의자이다. 그는 과학적 훈련을 거쳤으므로 초인적 이상을 설교하거나 공허한 완전성을 공고하지 않는다. 산타이아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인간성의 개념은 매우 건전하다. 모든 이상에는 자연적 기초가 있고 자연적인 것은 모두 이상적 발전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출발점은 인생의 목적이 선을 위한 선이 아니라 행복에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지 그 밖의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가 명예, 쾌락, 지성을 원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에 의해 우리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윤리학. 그러나 그는 최고의 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명한 이치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행복의 본성과 행복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 보다 분명한 해명이다. 인간은 어떠한 점에서 다른 존재와 다른가를 묻고 인간의 행복은 인간 특유의 성질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이러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런데 인간 특유의 탕월성은 사고의 힘이다. 인간이 다른 모든 생물을 능가하고 지배하는 것은 사고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능력의 증대가 인간을 우월하게 만든 것처럼 이 능력의 발달이 인간을 완성하고 행복하게 만들리라고 가정해도 좋을 것이다. 이 경우 행복의 주요 원인은 어떤 육체적 선행 조건을 제외한다면 인간의 특별한 영광이며 능력인 이성적 생활이다. 덕 혹은 탕월성은 명석한 판단, 자제, 욕망의 조절 수단이 세련해서 생긴다. 탁월성은 성실한 자의 전유물도 아니고 순결한 의지의 선물도 아니다. 충분히 발달한 사람이 경험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탁월성에 이르는 길, 탁월성에의 안내가 있어서 많은 우애와 지체를 예방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중도 또는 중용이다. 성격의 여러 성질은 세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첫 번째 성질과 마지막 성질은 극단과 악덕이고 중간 성질이 덕 또는 탁월성이다. 예컨대 비겁과 만용 사이에 용기가 있고 인색과 낭비 사이에 관후, 낙태와 탐욕 사이에 포부, 비열과 자만 사이에 겸손, 비밀과 다변 사이에 정직, 침울과 익살 사이에 쾌활, 호전성과 아첨 사이에 우정, 햄릿의 우유부단함과 돈키호테의 저돌성 사이에 극기가 있다. 윤리학에서. 그러므로 윤리 또는 행위의 올바름은
수학 및 기술의 올바름과 다름이 없다. 이 경우 올바름은 각기 최선의 결과를 위한 최선의 활동의 정확함과 적절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용은 수학의 중수처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두 외항의 평균은 아니다. 중용은 그때그때의 상황의 부수적인 환경에 따라 변하고 오직 원숙하고 유연한 이성에 의해서만 발견된다. 탁월성은 훈련과 습관화에 의해 습득되는 기술이다. 우리는 덕 또는 탁월성이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덕 또는 탁월성을 갖는다. 이러한 덕은 행위함으로써 인간에게 형성된다. 현재의 우리는 반복적 행위의 소산이다. 그러므로 탁월성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인간의 선은 탁월성에 의해 완전한 생활을 하려는 영혼의 활동을 말한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해서 또는 하루쯤 날씨가 따뜻했다고 해서 봄이 아니듯이 일조일석에 인간이 축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청년기는 극단에 치우치기 쉬운 시기다. 청년이 가오를 범한다면 언제나 과도와 과장 때문이다. 청년에게 그리고 대부분의 장년에게 매우 어려운 일은 한쪽의 극단에서 벗어나 다른 쪽의 극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한 극단은 과도한 교정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쉽게 다른 극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너무 자주 성실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면 비열한 마음이 자만심의 벼랑에서 방황한다. 어떤 극단에 집착하고 있는 자들이 중용이 아니라 반대의 극단에 덕이라는 이름을 붙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좋다. 우리가 어떤 극단에 치우쳐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구부러진 목재를 바로잡을 때처럼 정반대의 극단을 목파로 삼아야 하며 이렇게 하면 중간 위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별 없는 극단주의자들은 중용을 최대의 악독으로 보고 각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반대쪽 극단으로 쫓아버린다. 용감한 사람은 비겁한 자로부터는 경거망동하다는 말을 듣고 경거망동하는 자들로부터는 비겁하다는 말을 듣는다.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현대 정치에 있어서도 자유주의자는 급진주의자로부터는 보수주의자, 보수주의자로부터는 급진주의자라고 불린다. 이 중용설은 분명히 그리스 철학의 거의 모든 책에 나타나 있는 특징적인 태도를 공식화한 것이다. 플라톤이 덕을 조화로운 행동이라고 불렀을 때, 소크라테스가 덕과 질을 동일시했을 때 그들도 중용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일곱 현인은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과도한 일을 하지 말라고 새겨 놓음으로써 이러한 전통을 확립했다. 어쩌면 니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극의 텐상에서 이러한 모든 일은 그리스인들이 그들 자신의 난폭하고 충동적인 성격을 억제하려는 시도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정열은 그 자체가 악덕이 아니라 과도하고 치우치게 작용하느냐 절도 있고 조화롭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덕의 원료도 악덕의 원료도 된다고 본 그리스인의 감정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철학자는 중용이 행복의 비결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는 상당한 세속적 재산도 갖고 있어야 한다. 가난은 인색과 탐욕의 근원이지만 재산은 근본적 침착성과 매력의 근원인 근심과 탐욕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능케 한다. 행복에 대한 외부적 보조 중에서 가장 고상한 것은 우정이다. 사실상 우정은 불행한 사람보다는 행복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행복은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증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정은 정의보다도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벗인 경우에는 정의가 불필요하지만 사람들이 공정한 경우에는 우정은 여전히 혜택이고 벗은 두 육체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정은 많은 벗들 사이에서 보다 우수한 소수의 벗들 사이에서 가능하다. 벗이 많은 사람은 벗이 없는 것과 같으며 완전한 우정을 갖고 많은 사람들의 벗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름다운 우정은 발작적인 강도보다는 오히려 지속을 요구하고 여기에는 성격의 안정이 전제된다.
우정이 마라경처럼 변하는 것은 성격의 변화의 원인이 있다. 또한 우정은 평등을 요구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껏해야 미끄러지기 쉬운 기반일 뿐이기 때문이다. 은혜를 베푸는 자는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는 자가 자신에게 갖는 것보다도 더 많은 우정을 그에게 베푸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은 한쪽은 채권자, 한쪽은 채무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가 없어지기를 바라지만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해석에 반대한다.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자가 더욱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은 자기 작품에 대한 예술가의 사랑이나 자기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유추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는 믿는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것을 사랑하기 마련인 것이다. 인류학에서. 그러나 외부적인 재산이나 관계가 행복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행복의 본질은 우리들의 내면, 곧 온숙한 지식과 맑은 영혼에 있다. 분명히 감각적 쾌락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이 길은 순환 도로에서 소크라테스가 노골적인 쾌락주의적 사상을 비판한 바와 같이 긁으면 가려워지고 가려우면 긁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출세도 행복에 이르는 길은 아니다. 정계에서는 우리는 민중의 변덕에 끌려다녀야 하고 민중은 가장 변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 행복은 정신적 쾌락이어야 한다. 그리고 행복의 진리의 추구 또는 획득으로부터 얻을 때에만 우리는 이 행복을 믿을 수 있다. 이성의 움직임은 그 자체 이성의 목적을 갖지 않고 이성을 자극해서 그 움직임을 촉진하는 쾌락도 그 자체 안에 있다. 또한 자기 만족, 지치지 않는 것, 효식 능력 등도 분명히 이성의 활동에 속해 있으므로 이 활동 안에 반드시 완전한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적인 인간은 단순한 형이상학자는 아니다. 그가 충분히 돌보는 일은 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쓸데없이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 그러나 큰 위기를 맞이하면은 즐거이 목숨도 바친다. 어떤 경우에는 사는 것이 오히려 욕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남이 봉사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은 남들에게 봉사하려고 한다. 친절을 베푸는 것은 우월성의 증거이고 친절을 받는 것은 예속의 증거다. 그는 공개적인 선전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는 호오를 분명히 하며 인간 사의 사물을 경멸함으로 언행이 솔직하다. 그의 안목으로 보면은 위대한 것은 하나도 없으므로 결코 열렬히 찬양하지도 않는다. 그는 벗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공손하지 않다. 공손하다는 것은 노예의 표시다. 그는 결코 악의를 느끼지 않으며 모욕을 받아도 언제나 잊고 흘려버린다. 그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기가 칭찬을 받든 남이 비판을 받든 그와는 상관이 없다. 그는 타인에 대해서 비록 적이라 하더라도 직접 면전에서 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험담을 하지 않는다. 그의 태도는 침착하고 그의 목소리는 굵직하고 그의 말은 신중하다. 그는 오직 소수의 일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다. 그는 매우 중요한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므로 경쟁에 휩쓸리지 않는다. 근심에 쌓인 자만이 날카로운 소리로 외치고 급히 걷는다. 그는 인생의 재난과 위험과 포미를 갖고 인내하며 온갖 전술로서 한정된 병력을 지휘하는 능숙한 장군처럼 자신의 환경을 최선의 것으로 만든다. 덕이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자기 자신이 최대의 적이어서 고독을 두려워하지만은 그에게는 자기 자신이 최선의 버짓이므로 그는 직거를 좋아한다. 윤리학에서.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초인이다. 감사합니다. 철학 이야기 아리스토텔레 편 두 번째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